오늘 드릴 말씀은 순한맛 버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순한맛 버전입니다. 뭐냐고요? 바로 주식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매운맛만 해오다 보니까 어그로 끈다, 그리고 저희의 얘기에 대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동의를 못 하시거나, 어쨌든 그 전에 신라젠과 HLB 이전에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좀 추려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매운맛을 계속 하다가 또 순한맛을 하려고 하니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지만 좀 긴장도 됩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촬영입니다. 아까 첫 번째 촬영에서 말이 너무 꼬여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무슨 업종일까요? 무슨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세 흐름 또는 테마의 전환, 그쵸? 테마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지금 수년간 만약에 해오셨다면 매번 알고도 늦어서 못 산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끝났네, 그럼 반도체가 올 것 같은데, 또 뭐 자율주행이 올 것 같은데, 자동차가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계속해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데 이미 그게 시작되고 났을 때 내가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거형으로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수가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별리사님하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슈가 됐던 제품이 바로 불화수소였죠. 불화수소 가지고 저는 영상까지 찍었었습니다. 당연히 수급이 차질이 생길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불화수소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지? 라고 저희들은 특허로 찾아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시세가 낮던 종목이죠. 뭐 후성 같은 종목을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혀를 끌끌끌 차는 거죠. 씁쓸합니다. 맨날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들이 전환이 되고, 그 전환될 때, 그리고 전환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선점하려면 솔직히 미리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알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습니다. 왜냐면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테마의 전환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경제 보복이랑 맞물려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 주가가 빠지면서 높은 시총을 형성하고 있던 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거기서 빠진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예전에 갔던 것들에 또 돈이 몰려요. 반도체는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에 있고요. 계속 시세가 나고 있고, 이번에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지수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럼 반도체 말고 또 뭐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볼 만하죠. 선거철이 있으면은 당연히 인물 테마주가 돌아오겠고요. 또 크게 한번 있었던 게 4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 관련주들이 2016년도부터 2017년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나와가지고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는 것들을 테마로 엮어서 섹터로 묶어서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는, 너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잊고 살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다 깔려있는 기술들을 집대성하는 거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있어 보이는 용어로는 ICT를 기본으로 한 융합이라고 하죠. 잘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분들 특히나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십니다. 그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도 하나 다운받으시려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야 돼요. 구글 플레이죠? 네, 거기 가셔가지고 계정을 등록하신 다음에 다운을 받으시죠. 근데 그 계정을 등록하시는 과정에서 위치 정보 어쩌고 저쩌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죠. 근데 보통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거 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예 동의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는 순간 핸드폰은 우리 손에서 1m 이상 잘 안 떨어져 있죠. 자는 시간까지. 그래서 그 핸드폰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밥을 먹는지, 심지어 어디에서 똥오줌을 누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위치 파악이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먹는지 이런 것들도요. 결국 인간 생활의 모든 정보가 그걸 컨트롤하는 회사에 대해서 제공이 되고, 그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4차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뻗쳐있는 모든 데이터, 결국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을 결국 그 기업에서는 다루어야 하고,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해야 할 것이고, 저장된 이후에 뭐 법률에 따라 뭐 좀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취합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빅데이터만에 한정되진 않겠지만 결국 사람보다 빠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기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요소 기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점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세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무역 갈등, 그 다음에 군사 갈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4차 산업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나 리스크가 상당히 적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SNS를 뭘 쓰느냐면요, 대부분 다 페이스북을 쓰시거나 인스타그램을 쓰시죠. 인스타그램도 결국에 페이스북 거니까. 페이스북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바로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이전에 외국에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싸이월드와 동시에 마이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싸이월드가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SNS 기술에 있어서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도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게 예쁘게 꾸미고 아기자기하게 하는 거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딱 봐도 그렇잖아요. 구글이랑 네이버랑 딱 비교하면 네이버가 더 보기 좋게 느껴집니다. 쓸데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이월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없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요. 유물처럼 돼버렸죠. 네이버도 지금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구글이랑 유튜브 쪽으로 정보 획득의 수단이 바뀌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려면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이버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 회사들이 외국의 어떤 선도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한다든지, 물론 하고 있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기업 활동과 산물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도 제가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걸로 봤는데요. 구글 트렌드는 검색 빈도,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가 얼마나 그 해당 기간에 자주 검색이 됐는지, 많이 검색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한국은 하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우상향도 그렇지만 이 관심의 어떤 변동폭 자체가 훨씬 적죠. 한국은 관심이 확 들어왔다가 좀 쑥 빠진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하면은 공룡이 있죠. 바로 구글입니다. 핸드폰에는 삼성이 있고 애플이 있고 화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자간의 경쟁 구도가 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4차 산업 소프트웨어의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의 단독 질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단순하게 구글닷컴이라는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구글은 검색 엔진은 정말 하나의 사업 분야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도 무인 자동차나 로봇, 드론, 생명과학, 우주사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처음에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통해서 손바닥 안에 세상을 넣었습니다. 2015년도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구글은 알파벳이라고 하는 지주사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지주사를 만들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주사 밑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알파벳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2016년 초반에 4차 산업이 되게 화두가 됐단 말이죠. 근데 구글은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도 레리 페이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차세대 성장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적당히 머무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멋있습니다. 이럴 거 다 이루고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광고 수익만 벌어도 충분히 영업이익 팍팍 나는 회사인데도 적당히 머무르는 것에 대해 불편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보통의 기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글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구글의 시가총액은 현재 1000조 가까이 됩니다. 8140억 달러니까요. 결국 100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시총, 엄청난 기업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2016년도, 2015년 말 기업의 지배구조 재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해서 2016년 초에 비해서는 지금 2배 이상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왜 계속했느냐, 우리가 지금 주식의 시세에서 너무 잊혀져 버린 섹터가 4차 산업이라는 거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아직까지 산출물이라고는 하나도 나온 게 없는, 정말 수면 아래에 있는 기술에 가까운데, 지금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인 자동차 한 대라도 지금 팔린 게 있나요? 네,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관련 섹터가 있고 그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한때 그 미 대선 당시에 한번 들썩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 종목 수는 한 30개 정도 되고요. 이 30개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31 정도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살펴본 부분은 하나하나 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표를 그대로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표를 띄워드릴 거고, 이걸 그냥 캡처해서 투자 참고 자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매출, 시총 당연히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원 건수를 당연히 고려하고, 등록한 이후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등록료를 안 내가지고 그냥 소멸시켜버리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유지율도 봤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시총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술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가 살펴본 거죠. 해외 출원 비율도 봤는데, 이 해외 출원 비율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온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출원하고 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할 때 특허권 취득 공시 뿅 띄우고 그냥 국내 취득 공시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얘네 특허 받았구나, 잘했네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해외 출원까지 굳이 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 그 해당 국가를, 그 해외 국가를 시장으로 삼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경쟁사가 포착이 돼서 마음대로 기술 개발을 못하게 묶어두려는, 즉 독점권을 그 해외 국가에서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많이 한다는 건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결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저의 고객일을 도와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해외 출원이 많다라는 건 그 특허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면 요인이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과 팩터들 중에서 어떤 조건들을 제가 부여를 했냐면 총 8개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총 출원 건수부터 해외 비율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조건을 부여를 했고요. 이 8개의 조건 중에서 몇 개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점수로 삼았습니다. 8개를 다 충족하면 8점, 이 중에서 4개만 충족하면 4점, 이렇게 카운팅을 했고요. 5점 이상을 받은 기업들, 종목이죠. 총 12개가 나왔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큐렉스, 알서포트, 에이스테크 이하, 로보스타까지 총 12개의 기업이 나왔고요. 이 12개의 기업들이 일단 특허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12개의 회사를 다 소개해드리면 좀 애매해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평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시총과 매출액이 너무 이격이 큰 종목들은 저는 사실 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이 12개 중에서 관심주를 좀 추려보면 알서포트, 에이스 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총 4개의 회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4개의 회사는 해외 출원도 충실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화면 전송 차단 방법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다 등록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권한 부여 기동 장치를 이용한 스마트 기기 응용 프로그램의 자동 시험 방법에 대한 특허도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 등록을 했습니다. 에이스 테크놀로지는 안테나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회사인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에 출원을 했고 등록은 지금 한국에만 되어 있는데 미국, 인도는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스레드 인사이드라고 하는 제품으로 대표되는 거죠. 신경망 학습 기반의 변종 악성 코드 탐지 장치, 이 특허가 한국에 등록돼 있고 미국, 유럽, PCT 출원 중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저전력 블루투스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미국에 등록이 최근에 됐고요. 중국에는 출원 중입니다. 대조적으로는요, 해외 출원을 거의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드림 시큐리티 같은 회사들은 전체 출원 건수는 34건인데 해외 출원은 이 중에 하나만 진행한 사례도 있고요.
더 드라마틱하게는 한컴 MDS의 경우에는 70건 중에 한 건만 해외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코스피에 비해서 기업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적극적으로 꼭 그런 대기업들만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네,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외 출원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렇게 정형화돼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 그리고 각 기업들의 의지, 그런 의지에 따라서 특허 활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섹터를 고를지, 어떤 업종을 고를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박살이 나가지고요. 어떤 종목 얘기를 해드려야 재미있게 봐주실지 고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뿅뿅 섹터 또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